자본주의. 나의 다짐. 첫 번째, 2030년까지 자산 10억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15개국 나라를 부모님과 여행할 수 있다. 세 번째, 나는 결혼할 수 있다. 은행은 있지도 않은 돈을 만들어낸다. 돈은 신용이다. 그렇다면 돈의 양은 왜 많아져야만 할까? 그리고 돈의 양은 어떻게 많아질 수 있는 것일까?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았을 은행과 예금과 대출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 우리는 흔히 예금을 하면 우리의 돈을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의 금고 속에 있던 돈, 즉 누군가의 은행에 예금한 돈을 나에게 빌려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생각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은행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기 때문에 착각에 불과하다. 우리는 흔히 돈은 조폐공사에서 찍어낸다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가 심으로 만지는 돈은 전체 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우리가 만질 수 없는 돈, 즉 숫자로만 찍히는 가상의 돈이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니엘 퍼거슨,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저서 현금의 지배, 금융의 지배. 돈을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5달러 지폐와 같은 돈을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지폐 또는 동전 같은 것만 상상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돈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앨런 브라운, 미국 공공은행 연구소 대표, 변호사, 대표책 달러. 사람들은 정부 인쇄기를 보고 정부가 돈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돈을 만드는 방식이 아닙니다. 돈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 책은 한 섹션으로 계속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두세 페이지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그 비밀은 은행이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과정이 있다. 예를 들어 집에 있는 금고에 100원을 넣어둔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아무리 많은 세월이 지나도 100원은 그냥 100원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그런데 만약 그 돈을 은행에 예금한다고 해보자. 은행은 그 돈을 가지고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은행은 100원이 들어오면 그중 10원만 남기고 나머지 90원은 A라는 사람에게 대출해준다. 이렇게 되면 나의 통장에 이미 100원이 찍혀있을 뿐더러 A라는 사람은 대출 통장에도 90원이 찍힌다. 이제 A도 90원을 쓸 수 있게 되니 나와 A가 동시에 쓸 수 있는 돈이 갑자기 190원이 된다. 결과적으로 100원이라는 예금이 대출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90원이라는 새로운 돈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난데없이 생긴 90원을 신용통화라고 이야기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것은 바로 약속 때문이다. 은행이 100원의 예금을 만들면 10%만 남기고 나머지 다시 90원을 대출해도 된다고 정부가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허락과 약속은 1963년 미국 연방준비은행인 FRB에서 만든 매뉴얼인 현대금융의 원리, 은행준비금과 수신확대 지침서에도 나와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10%의 돈을 부분 지급 준비율로 은행에 준비해 두어야 한다. 이는 예금한 고객이 다시 돈을 찾아갈 것을 대비해 은행에 쌓아둬야 하는 돈의 비율을 말한다. 이를 간단하게 지급 준비율이라고 말한다. 실제 돈보다 더 많은 돈이 시중에 있는 것은 이러한 지급 준비율 때문이다. 미국 하버드 경제학과 제프리 마이론 교수의 이야기다. 대표책, 자유주의의 모든 것. 예금의 대부분은 은행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대출되었죠. 은행에 두는 지급 준비율은 통상 10% 정도입니다. 당신이 1,000달러를 계좌에 넣는다면 100달러는 은행에 보관되고 900달러는 주택대출, 자동차대출, 기업대출 등으로 대출되어 나갑니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한 돈은 결코 은행이 보관하고 있지 않다. 다만 나의 통장에 그 금액만큼 숫자가 찍혀있을 뿐이며 나머지 90%의 돈은 다른 사람에게 대출이 되는 것이다. 반대로 내가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은행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돈의 일부를 나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금한 돈의 90%의 금액을 컴퓨터상에서 내 통장에 찍히게 함으로써 돈을 창조한다는 이야기다. 결국 은행이 하는 일을 돈이 보관하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대출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챙기는 일이 아니다. 은행이 하는 일의 본질은 없던 돈을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급 준비율에 따라 돈이 늘어난다. 그렇다면 과연 돈은
어느 정도까지나 불어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100억을 예금했던 은행의 가정을 보자. 정부가 지급준비율 10%라고 정했다면 은행은 그중 100억의 10%인 10억을 놔두고 나머지 90억을 다른 B은행에 대출해준다. B은행은 다시 10%인 9억을 놔두고 81억을 C은행에 대출할 수 있다. C은행은 다시 여기서 10%를 놔두고 D은행에게, D은행은 다시 E은행에게, E은행은 다시 F은행에게 계속해서 대출할 수 있게 된다. 마치 피라미드와 같은 먹고 먹히는 그런 과정이네요. 그 결과 애초에 있던 100억부터 합하면 100억, 90억, 81억, 72억, 65억, 59억 이렇게 총 1천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돈이란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그 무언가가 아닌 은행의 창조해낸 결과물이다. 이렇게 있지도 않는 돈을 만들어내고 의도적으로 늘리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신용창조, 신용팽창이라는 용어로 부른다. 사실 따지고 보면 새로운 돈이 생긴 과정은 무척 간단한 작업인 셈이다. 은행은 들어온 돈의 지급 준비율만큼의 금액만 남겨두고 그저 대출자의 예금담보 계좌에 손을 숫자를 타이핑만 하면 된다. 미국 하버드대 역사학과 니얼 퍼거슨 교수는 이렇게 표현한다. 우리는 돈에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돈이 은행에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금 인출기로 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론상 은행에 있는 것입니다. 돈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고 단지 컴퓨터 화면에 입력된 숫자로만 보입니다. 제프리 맨 잉햄 영국 캠브리지대 사회과 교수의 말을 들어보자. 유명한 책은 돈의 본성, 자본주의 특강. 지불에 대한 약속입니다. 신용인 거죠. 모든 돈은 신용이에요. 우리나라 통화량 증가 그래프와 물가 상승 그래프를 보면 두 곳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것은 통화량과 물가가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통화량이 증가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는 경제 현상을 우리는 통화팽창, 즉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한다. 결국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돈으로 굴러간 사회가 아니라 돈을 창조하는 사회라고 해야 보다 정확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가장 핵심에 바로 은행이라는 존재가 있다. 은행이 있기 때문에 돈의 양이 늘어나고 따라서 물가가 오른다. 우리는 흔히 물가가 오르는 것이 경제활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물가를 올리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어쩔 수 없이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표면적인 설명에 뿌린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것 역시 돈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물가가 오르는 근본적인 원인은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도 아니고 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은행 때문이며 은행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자본주의 시스템 때문이다. 은행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은행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예전에 은행이 그래도 실수라도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점점 그런 기능에 대해서 잃어가고 있고 실제로 현금 인출과 나머지 뱅킹에 대한 기능만 하고 있죠. 하나 또 읽을게요. 최대한 두 섹션을 읽으려고 노력하는데 힘들면 한 섹션만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 읽을게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금을 찾지는 않는다. 대출한 돈은 은행에 없다. 지급 준비율은 전체 예금액 중에 10%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시 대출해도 된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또 하나의 전제가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한 돈을 한 번에 몸을 꺼내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프리 마이론 하버드 경제학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유명한 책 자유주의 모든 것. 모든 사람들이 같은 날 예금한 돈을 전부 인출기로 한다면 은행은 파산할 것입니다.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은 예금액의 100%에 한참 못 미치니까요. 그것이 금융위기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돈을 넣어놓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돈을 찾기를 바라죠. 그런데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들은 그 돈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제에 여러 분야에 투자되어 있죠. 그런데 모두가 한꺼번에 예금을 찾으려면 그 금융기관은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보자. 여기 A라는 은행에 1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다. 그리고 돈의 주인 모두 10명. 각자가 100만 원씩 은행에 보관해 둔 것이다. 은행은 지급 준비에 따라
1000만 원 중 100만 원만 남겨두고 900만 원을 다시 대출을 한 상태다. 이것은 100만 원을 입금한 사람이 한 번에 100만 원을 모두 꺼내가진 않으며 10만 원 정도의 범위 안에서 돈을 찾아 쓰더라는 경험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예금한 10명이 모두 한꺼번에 몰려서 100만 원을 모두 1000만 원을 꺼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제에 의한 것이다. 그런 어느 날 10명의 사람들은 모두 은행에 맡긴 예금을 찾으러 온다고 해보자. 100만 원의 현금만 가지고 있는 은행은 나머지 9명이 줄 돈이 없고 결국 파산하게 된다. 이것을 바로 뱅크런이라고 부른다. 이런 상으로도 은행에 돈을 맡겨둔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돈을 찾게 된다면 은행은 곧바로 파산한다. 은행이 제일 두려워하는 일이라면 이 뱅크런을 꼽을 수 있다. 보통 은행이 뱅크런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은 웬만큼 심각한 부실 상태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2008년 미국 금융위기인데 파산한 리먼 브라더스 사태, 한국의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건 같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것저것 위험한 대출 상품을 판매하다가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금융권의 탐욕과 도덕성이 언급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은행가가 된 금세공업자 이야기. 여기서 은행이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영국 금세공업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확실해진다. 캐나다의 경제학자 찰스 넬슨은 그의 책 거시경제학에 이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앨런 브라운 미국 공공은행 연구소의 대표를 통해 은행의 기원에 대해 들어보자. 대표작 달러. 17세기 영국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금세공업자에게 금을 보관하던 것에서 유래되었어요. 그들은 종이 영수증을 발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후에 은행가가 되었죠. 이 영수증 나중 은행권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그들이 맡겨놓은 금에 대한 영수증이었습니다. 금을 빌려는 사람들과 맡긴 사람들이 모두 이 종이 영수증을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휴대하기 쉽고 도난이 염려가 없으니까요. 17세기 영국의 도시에서 자주 있었던 이야기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사용하는 화폐라는 것이 없었던 시절이다. 그러니까 금 자체가 돈이었던 시대이다. 하지만 그는 가지고 다니기 무거웠을 뿐만 아니라 불편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을 녹여서 만든 화폐, 즉 금화를 제조했고 이것이 일반적인 화폐로 통용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역시 값비싼 금이다 보니 집에 보관하거나 늘 휴대하기도 불안한 점이 있었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금을 보관하기 위해 금세공업자의 금고를 빌렸다. 금세공업자는 커다랗고 튼튼한 금고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금을 보관하기에는 마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금세공업자의 금을 가져다주면 금세공업자는 보관증을 써주었고 보관증을 가져오면 언제든지 다시 금을 내주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금세공업자는 일정한 금액의 보관료도 함께 받았다. 그런데 그때부터 사람들은 금을 교환하지 않고 금 보관증을 교환하기 시작했다. 금보다 훨씬 가벼워서 휴대하기 편했을 뿐만 아니라 금세공업자에게 가져다 주면 언제든 다시 금화로 바꿀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시적으로 금 보관증이 화폐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금세공업자의 입장에서 보니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 드디어 깨달을 수 있었다. 사람들은 자신이 맡긴 금화를 한 번에 모두 찾으러 오지 않는군. 또 여기서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오지도 않아. 이때부터 금세공업자는 재치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맡겨둔 금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이다. 대출이 잘 회수되기만 하면 금을 맡겼던 사람들도 눈치채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은 거의 공짜로 돈을 벌 수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금세공업자는 금화를 대출하고 남몰래 이자를 받으면서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었다. 사람들은 금세공업자가 갑자기 많은 돈을 버는 것을 수상하게 여겼고 얼마 가지 않아 사람들이 맡긴 금화로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으면서 배를 불린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결국 사람들은 금세공업자에게 몰려가 항의했다. 하지만 이때 금세공업자는 또다시 재치를 발휘 오히려 이렇게 제안한다. 내가 당신의 금화를 대출해 이자를 받으면 그중 일부를 나눠주겠소. 사람들은 이 제안에 솔깃해졌다. 가만히 앉아서도 돈을 벌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은 거래는 없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금세공업자는 별로 걱정이 없었다. 어차피 자신은 남의 돈으로 이자를 받으며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금세공업자는 더 욕심이 나기 시작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신의 금고에 금화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결국 금세공업자는 금고에 있지도 않은 금화를 있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금 보관증을 남발하기 시작했다. 물론 사람들은 금세공업자가 금고에 없는 돈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미국 공공은행 연구소 앨런 브라운 대표의 이야기다. 금세공업자는 금고의 금고보다 10배나 많은 보관증을 발행했습니다. 아마 그들보다 더 현명한 사람들은 없었을 거예요.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10% 금만 찾으러 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10% 지급 준비율의 토대가 됩니다. 심지어 지금도 그렇죠. 결국 금세공업자는 존재하지도 않는 금화의 이자 수입까지 받아낼 수 있었고 얼마 가지 않아 엄청난 부를 축적한 은행업자의 대변신을 한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세공업자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몇몇 부유한 예금주들은 자신의 금화를 모두 가져가 버렸다. 이것이 바로 뱅크런이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이 뱅크런은 초기에는 은행업자들에게 더 큰 위기로 다가왔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더욱 많은 부를 축적해 더 본격적인 은행업자로 대변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어 주었다. 이때 구원의 사다리를 내어준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영국 왕실이었다. 당시 오랜 전쟁으로 많은 금화가 필요했던 영국 왕실은 은행업자들에게 가상의 돈을 만들어 대출 영업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허락해 주었다. 은행의 이름이 흔히 들어간 차타드라는 말은 바로 면허받은, 공인된 이라는 뜻이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정부로부터 가상의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면허를 받았다는 것이다. 당시 영국 왕실은 금 보유량의 3배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었고 그때부터 은행업자와 정부 간의 은밀한 관계가 시작되었다. 이 둘의 은밀한 관계에 대해 영국 케임브리지 제프리 잉햄 교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보자. 대표 저서 돈의 본성 자본주의 특강. 잉글랜드 은행은 17세기 말에 설립됐어요. 런던 상인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죠. 런던 상인들과 왕 사이의 거래였어요. 왕은 전쟁을 위해서 돈을 빌려야 했고 상인들은 전쟁을 받았어요. 전쟁을 통해서 무역로가 확보되고 영토를 확장하기를 원했죠. 이런 연결고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 부르주아 자본주의 상인들과 국가가 서로 연합했고 거래가 성립되었어요. 이 거래는 상인들이 잉글랜드 은행을 설립하는 걸 허락한다는 거였어요. 왕실의 특별허가와 같은 특권을 누렸죠. 그래서 상인들은 은행을 설립하고 200만 파운드의 자금을 냈습니다. 1696년 정말 큰 돈이었죠. 그리고 이 돈을 왕에게 빌려주었어요. 단지 돈을 갚겠다는 약속에 불과한데 그게 은행의 자산이 되죠. 이 자산을 기반으로 잉글랜드 은행은 200만 파운드의 지폐를 새로 발행해요. 잉글랜드 은행 지폐의 가치는 왕이 이 돈을 갚았을 거라는 약속에 기반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은행업이죠. 남의 돈으로 돈을 버는 은행.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본격적인 은행이 설립되었고 은행은 전례에 따라서 지급 준비를 이용해 금고에 돈이 없어도 정부가 허가하는 비율만큼 마음대로 돈을 불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은 현대의 은행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사실 은행이 하는 비즈니스는 아주 독특한 것이다. 대개 비즈니스란 이미 만들어진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는 존재하는 것보다 더 만들어진 물건, 언제든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하지만 놀랍게도 은행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판다. 가상의 것을 부풀리고 주고받음으로써 현실의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다. 앨런 브라운 공공은행 연구소의 이야기다. 은행은 예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출금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당신이 예금을 방금 스미스 씨에게 대출을 줬습니다. 30년 후에 찾으러 오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꼭 실제의 돈을 보유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당신이 원하면 꼭 즉시 내주겠다고 주장한다. 은행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예금한 돈을 한꺼번에 찾지 않는다는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전제로 인한 것이다. 미국 금융사학자인 존 스틸 고드는 이렇게 얘기한다. 대표책 위대한 게임 해밀턴의 은총. 은행은 무엇을 할까요? 남의 돈을 가지고 돈을 법니다. 결국 은행은 자기 돈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남의 돈으로 돈을 창조하고 이자를 받으며 존속해가는 회사인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빚 권하는 사회가 되는 이유다. 하루에도 몇 번씩 대출 문자가 날라오고 여기저기서 은행에서 대출 안내문을 보내는 이유다. 고객이 대출해가야
은행은 새 돈이 생기기 때문이다. 여기서 차타드라는 은행이 있죠. 유명한 리버풀의 스폰서인 스탠다드 차타드. 스탠다드가 표준이죠. 그러면 스탠다드 차타드 표준의 빚이라고 해야 될까요? 표준에 면허받은 은행. 그럼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표준에 면허받은 은행이라고 하는 거겠죠. 은행은 잠시 그냥 거쳐가는 정류장 같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일도 책을 읽도록 할 거고요. 자본주의 책 다시 한번 꾸준히 읽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또 내일 만나요. 안녕.